비상사태의 시작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전력 공급은 우리 마음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자신했습니다. 삼성은 떠날 수 없다. 20년 투자를 포기할 리 없다. 결국 굴복할 것이다. 적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구조였죠. 그러나 그 순간 한국 기업들은 극비로 조용히 움직였고 보이지 않는 6개월 동안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인도 정부가 세제 혜택을 법으로 보장했고 삼성의 이전 결정이 공식화되자 국제 투자자들이 움직였습니다. 베트남 내부 인사의 폭로. 우리는 한국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결국 베트남이 잃은 20년 생태계를 통째로 가져간 나라. 정신 차리고 보니 승리자는 인도와 한국이었습니다.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많은 힘이 됩니다. 저는 22년 동안 글로벌 산업 리스크를 분석해왔습니다. 숫자를 읽고 패턴을 찾고 투자자들에게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위험한지 말해주는 게 제 일이었죠. 그동안 수십 개 국가의 경제 구조를 들여다봤고 수백 건의 기업 이전 사례를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나라만큼은 늘 불편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2024년 5월 뉴욕 사무실. 창밖으로 맨해튼의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지만 제 시선은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분기별 보고서를 쓰고 있었는데 또 한국 파트가 걸렸습니다. 매번 이 대목에서 손이 멈췄죠. 리아, 한국 관련 섹션 언제 끝나? 조안나가 커피를 들고 제 책상 옆에 섰습니다. 그녀는 헤지펀드 매니저였고 제 보고서의 가장 까다로운 독자였죠. 48살 회색빛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곧 끝나요. 근데 이상해요. 뭐가?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의 경제 지표들이 빼곡했어요. GDP 성장률, 수출액, 기업 신용 등급, 반도체 점유율.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좋았어요.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았죠.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모르겠어요. 조안나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한국은 성공 사례잖아.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저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말했습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 지원받고 일본 옆에 붙어서 기술 배우고 중국 성장기에 타이밍 맞춰서 수출하고 한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았던 거예요. 조안나는 잠시 저를 쳐다보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운도 실력이지. 아니요. 운은 운일 뿐이에요. 제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스스로도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하지만 한국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늘 이랬습니다. 삼성 봐요. 정부 지원 없이 어떻게 저렇게 컸겠어요? 국가 프로젝트였던 거죠. 값싼 노동력, 세금 감면, 토지 지원.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어요. 조안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제 모니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나왔잖아.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 빼면 누가 남는데?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한국의 능력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구조적 행운의 수혜자다. 지정학적 위치, 역사적 타이밍, 그리고 주변 강대국의 필요에 의해 성장했다. 문장을 쓰면서도 제 안에서 뭔가 꿈틀거렸어요. 불쾌함 같은 거였죠. 사실 한국에 대한 제 감정은 단순한 분석적 거리감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 뭔가 있었어요. 대학원 시절 제 논문 주제를 빼앗긴 적이 있었죠. 한국에서 온 교환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제 아이디어를 듣고는 일주일 만에 먼저 교수에게 제출했어요. 교수는 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리아, 학계는 원래 치열한 곳이야. 아이디어는 빨리 실행하는 사람 거야.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뭔가 찝찝했던 게 공정하지 않다는 느낌, 규칙을 무시한다는 인상. 물론 그건 한 사람 때문이었고 국가 전체를 그렇게 봐선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더군요. 리아, 개인적 감정은 빼고 써. 조안나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녀는 늘 제 속을 꿰뚫어 봤어요. 감정 안 섞었어요. 거짓말. 내 문장에서 다 보여. 냉소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들켰네요.
조한나는 한숨을 쉬며 제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리아, 너 똑똑해. 근데 가끔 너무 딱딱하게 봐.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해. 전 복잡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불편한 거고요. 왜?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왜일까요? 정확히 짚어낼 수 없었어요. 그냥 이 나라가 자꾸 예외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명확했어요. 미국은 힘, 중국은 규모, 독일은 기술, 일본은 장인 정신. 그런데 한국은 뭐라고 정의할 수 없었습니다. 리아, 그냥 솔직히 말해봐. 한국이 싫은 거야? 조한나의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싫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건 너무 유치했으니까요. 하지만 불편한 건 사실이었죠. 싫은 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가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 위치에 있는지. 그럼 내가 이해할 때까지 파보면 되잖아. 파봤어요. 20년 넘게. 그래도 이해 못했으면 더 파야지. 조한나는 일어서며 제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어린애를 달래듯이. 저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42살 전문가가 이런 대우를 받다니. 보고서 내일까지야. 감정은 빼고. 그녀가 나간 뒤 저는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 삼성, 반도체, 수출. 이 모든 단어들이 제 안에서 불편함으로 뭉쳤습니다. 저는 결국 문장을 지우고 다시 썼어요. 더 건조하게, 더 객관적으로, 감정을 최대한 빼고. 하지만 마지막 문장만큼은 남겨뒀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재현 가능한 모델이 아니다. 그게 제 결론이었어요. 한국은 특수한 경우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창밖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한국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더군요. 그저 하나의 분석 대상일 뿐인데.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계속 웅얼거렸어요. 이 나라는 틀렸다. 이 나라는 과대평가됐다. 그게 제가 한국을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곧 완전히 뒤집힐 운명이었죠.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흘이 지났을 때 베트남 출장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호치민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제조업 포럼에 참석하라는 거였죠.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후덥지근한 날씨, 정신없는 오토바이 행렬,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사교 모임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중 절반이 베트남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6월 초 저는 호치민 공항에 내렸습니다. 습한 공기가 폐를 짓눌렀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설 중인 빌딩들, 새로 포장된 도로, 곳곳에 보이는 외국 기업 간판들. 이 도시는 성장하고 있었죠. 빠르게. 포럼 첫날 아침, 저는 컨퍼런스홀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리아 윈터스 맞으시죠? 37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셔츠에 청바지 차림, 약간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피곤해 보이는 눈. 하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맞는데요. 실례지만 도안입니다. 도안호아. 경제 전문 기자예요. 작년에 선생님 보고서 읽었습니다. 베트남 제조업 분석, 정말 날카롭더군요. 저는 약간 긴장했습니다. 기자라니. 조심해야 했죠. 감사합니다. 근데 무슨 일로? 커피 한 잔 같이 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도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 같은 게 묻어났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포럼 시작까지 40분 정도 남았더군요. 좋아요. 저쪽 카페로 갈까요? 우리는 로비 한쪽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안은 베트남 커피를 주문했고 저는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안이 먼저 입을 열었죠. 선생님은 베트남을 어떻게 보세요? 갑자기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진지했어요. 장난스러운 구석이 전혀 없었죠. 베트남은 기회의 땅이라고 봅니다. 젊은 인구, 안정적인 정치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지리적 이점. 중국 플러스 원 전략의 최대 수혜자죠. 삼성은요? 삼성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왜 갑자기 삼성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삼성은 베트남 최대 투자자잖아요. 베트남 수출의 4분의 1이 삼성에서 나옵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보세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죠. 삼성은 베트남에 묶여 있어요. 공장만 해도 4곳,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수백 개 기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만 20만 개가 넘죠.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에요. 생태계예요. 삼성은 베트남을 떠날 수 없습니다. 도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비웃음 같기도 하고 안타까움 같기도 한. 정확하게 보셨네요. 그게 바로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정부요? 베트남 정부 말입니다. 그들도 선생님과 똑같이 생각해요. 삼성은 갈 곳이 없다고. 그래서 도안은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췄죠. 그래서 점점 오만해지고 있어요.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오만하다니 무슨 뜻이죠? 선생님, 협상이라는 게 뭔가요? 양쪽이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쪽이 상대방 없이는 못 산다고 확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작성한 보고서를 떠올렸어요. 삼성의 베트남 의존도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다. 제가 쓴 문장이었죠. 균형이 깨지겠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그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도안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작년 11월, 베트남 정부는 법인세 감면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올해 2월, 토지 임대료를 30% 인상했죠. 3월에는 환경 규제를 강화했어요. 삼성만 타깃이 아니었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삼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정상적인 정책 조정이라고 생각했죠. 그건 국가 정책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근데 타이밍을 보세요. 삼성이 신규 투자를 발표한 직후마다 새로운 규제가 나왔어요. 우연일까요? 저는 도안의 노트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날짜들이 선명했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패턴이 보였죠. 협상 카드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보다 더 나쁩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에요. 일방적 통보예요. 도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걱정인지 알 수 없었어요. 선생님, 베트남 정부는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갑이라고. 삼성이 을이라고. 숫자만 보면 그렇게 보이니까요. 근데 세상은 숫자로만 안 돌아가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기자는 감정적이었어요. 전문가답지 않았죠. 도안 씨, 죄송하지만 전 다르게 봅니다. 베트남은 지금 최고의 협상 위치에 있어요. 젊은 인구만 봐도 그래요. 평균 나이 32살. 한국은 45이죠. 경제 성장률은 6.5%. 한국은 2%대입니다. 정치 안정성, 지리적 이점, 인건비 경쟁력. 모든 조건이 베트남 편이에요. 숫자는 그렇죠. 숫자가 전부예요.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22년간 숫자로 세상을 봐왔어요. 그리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을 어떻게 보세요? 도안의 질문이 뜻밖이었습니다. 한국이요? 네. 한국말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도안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거짓말을 들으려는 게 아니었죠. 한국은 운이 좋았던 나라라고 봅니다. 지정학적으로 잘 끼어 있었고 타이밍도 좋았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고령화, 성장 둔화, 정치적 혼란. 한국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어요. 도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선생님 생각이시군요. 제 생각이 아니라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항상 옳나요? 틀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어요. 도안이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베트남 정부는 지금 실수하고 있어요. 큰 실수를요. 그리고 그 대가는. 그가 말을 멈췄을 때 포럼 시작 알림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안 씨,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전 베트남의 선택이 맞다고 봐요. 협상은 힘이 있는 쪽이 유리하니까요. 힘이 뭔가요? 인구, 성장률, 시장 규모. 그런 거죠. 도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은 곧 알게 될 겁니다. 진짜 힘이 뭔지.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기자 특유의 과장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가볍게 손을 흔들고 컨퍼런스 홀로 향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은 베트남, 새로운 제조업 중심지였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베트남은 이제 선택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선택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합리적입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은 메모를 했죠.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제 분석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 방에 돌아와서도 도안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짜 힘이 뭔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상적인 소리였어요. 힘은 명확했습니다. 측정 가능하고 비교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것. 그게 제가 믿는 힘이었죠. 베트남은 지금 최고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삼성은 그 아래에 있었어요. 그게 제가 본 세상이었습니다. 틀릴 리 없다고 믿었죠. 베트남에서 돌아온 지 2주일이 지났을 때 런던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유럽 최대 연기금 중 하나였죠. 그들은 동남아시아 제조업 섹터에 6억 달러를 투자하려고 했고 제 의견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7월 중순, 저는 뉴욕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에 6명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런던, 싱가포르, 도쿄, 홍콩. 각지에서 접속한 투자자들이었죠. 리아, 베트남 보고서 잘 봤습니다. 런던 쪽 화면에서 한 남자가 말했어요. 마이클 로웰이었습니다. 54살,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수석 애널리스트. 업계에서 25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죠. 감사합니다, 마이클.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삼성 얘기 말입니다. 제 등이 약간 긴장했습니다. 삼성. 또 그 이름이었죠. 말씀하세요. 보고서에서 당신은 삼성이 베트남을 떠날 수 없다고 했죠. 그 근거가 뭡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질문을 기다렸어요. 제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그래프들이 스크린을 채웠죠.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차트를 가리켰어요. 삼성은 베트남에 22년간 투자했습니다. 누적 투자액만 200억 달러가 넘어요. 공장 4곳, 연구소 1곳, 그리고 수백 개 협력업체. 이건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닙니다. 완전한 생태계죠. 그건 알고 있어요. 마이클이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생태계라는 게 이동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긴 것처럼 또 옮길 수도 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상한 질문이었어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긴 건 10년에 걸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대안이 명확했죠. 베트남이라는 확실한 목적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디로 갑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비교표였어요. 태국은 인건비가 이미 높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프라가 부족해요. 필리핀은 정치 리스크가 크죠. 인도는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규제가 복잡하고 물류 체계도 미흡합니다. 조안나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오늘 회의에 함께하고 있었죠. 리아 말이 맞아요. 베트남만큼 조건이 좋은 곳은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마이클이 팔짱을 꼈습니다. 화면 너머로도 그의 회의적인 표정이 보였어요. 그래도 리스크는 있잖아요. 정치적 변화라든지 정책 변동이라든지. 물론입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보다 이전 비용이 훨씬 큽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빠져나가려면 최소 5년은 걸려요. 그 기간 동안 생산 차질, 매출 감소, 협력업체 보상. 손실만 수백억 달러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게다가 베트남 정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삼성은 갈 곳이 없다는 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제 말을 곱씹는 게 느껴졌어요.
싱가포르 쪽에서 한 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리아, 당신 추천은 뭡니까? 베트남 투자를 늘려야 할까요? 네.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베트남은 앞으로 10년간 동남아시아 제조업의 중심이 될 겁니다. 삼성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계속 몰려들 거예요. 인텔, 나이키, 애플 협력사들 모두 베트남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요? 도쿄 쪽에서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특히 더 묶여 있습니다. 삼성만 봐도 베트남 수출의 4분의 1을 책임지고 있어요. LG도 비슷하죠. 이들이 떠나면 베트남 경제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도 함부로 못해요. 마이클이 웃었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어요. 리아, 당신은 베트남 정부를 너무 믿는 것 같군요. 믿는 게 아니라 계산한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합리적이에요.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은 그 이익에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둘은 떨어질 수 없어요. 조안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리아 의견에 동의합니다. 베트남은 지금 골든타임이에요. 놓치면 후회할 겁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고 저는 하나하나 답했어요. 데이터로, 그래프로, 사례로. 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스크린이 꺼졌을 때 저는 의자에 기대며 한숨을 쉬었어요. 긴장이 풀렸습니다. 잘했어. 조안나가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설득력 있었어요? 당연하지. 마이클까지 납득시켰잖아. 마이클은 늘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더 대단한 거야. 그 사람 설득하기 진짜 어렵거든. 저는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맨해튼의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분석이 인정받았다는 게 뿌듯했죠. 리아, 솔직히 물어볼게. 조안나가 의자를 당겨 제 옆에 앉았습니다. 뭐요? 당신 정말 확신해? 삼성이 못 떠난다고?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00%요. 이유는? 숫자예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조안나가 잠시 말없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믿어. 내 판단을.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걱정스러운 게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그걸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피곤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점검하고 싶었어요. 모니터에 베트남 자료들이 떠올랐습니다. JDP 성장률, 인구 구조, 수출 데이터, 외국인 투자 유입액. 모든 숫자가 제 판단을 뒷받침했어요. 저는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왜 삼성은 베트남을 떠날 수 없는가였죠.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심화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삼성의 베트남 의존도는 임계점을 넘었다. 이제 삼성에게 베트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생산의 50%, 수출의 60%가 베트남에서 나온다. 이 구조를 바꾸려면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삼성은 베트남에 갇혀 있다. 갇혀 있다. 제가 쓴 표현이었습니다. 강한 단어였죠. 하지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베트남이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강한 카드를 쥐고 있는지. 한국 기업들은 이제 베트남의 규칙을 따라야 했어요. 협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힘 있는 쪽이 게임을 주도하는 거죠. 밤 10시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어요. 오늘 하루 동안 제 전문성을 증명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도안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리아 선생님, 베트남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큰일이 터질 것 같아요. 저는 메시지를 읽고 피식 웃었습니다. 기자 특유의 과장이었죠. 늘 뭔가 터진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뉴욕의 밤거리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제 커리어에서 가장 확신에 찬 순간이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을 떠날 수 없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죠. 2024년 8월 초 뉴욕은 무더웠습니다.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사무실 안이 후덥지근했어요. 저는 오후 내내 인도 시장 분석에 매달려 있었죠. 새로운 프로젝트였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인도 제조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오후 4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안이었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베트남 시간으로 새벽 3시였죠. 이상했어요. 이 시간에 전화를 할 리가 없는데. 여보세요? 리아 선생님. 도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게 분명했어요. 도안 씨. 무슨 일이에요? 거기 지금 새벽 아닌가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뭐가요? 전기가 끊겼습니다. 산업단지 전체가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전기요? 무슨 소리예요? 정전이라는 건가요? 정전이 아니에요. 차단입니다. 정부가 예고도 없이 전력 공급을 끊어버렸어요. 제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예고 없이요? 그게 말이 돼요? 지금 현장이 난리예요. 삼성 공장만이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전부 멈췄습니다. 생산 라인이 가동 중에 섰어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제부터요? 오늘 오후 2시부터요. 아무 경고도 없었어요.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처음엔 사고인 줄 알았죠. 근데 정부 발표가 나왔어요.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해서 산업 전력을 일시 중단한다고요. 일시 중단이면 곧 복구되는 거 아닌가요? 도안이 쓴웃음을 흘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도 그 씁쓸함이 느껴졌어요. 선생님, 복구 시점을 안 알려줬어요. 미정이래요. 상황 봐서 결정한다고요. 저는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어요. 아니,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거기 어디예요? 공장 앞이에요. 취재 나왔습니다. 선생님, 여기 봐야 해요. 사람들 표정을. 도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노동자들이 공장 밖에 쏟아져 나왔어요. 다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아무 설명도 듣지 못했대요. 그냥 갑자기 불이 꺼지고 기계가 멈추고 나가라는 지시만 받았다고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베트남 뉴스 사이트들을 검색했어요. 아직 영어 기사는 없었습니다. 베트남어 헤드라인만 잔뜩 떠 있었죠. 도안 씨, 정확히 어느 지역이에요? 망린성 산업단지요. 삼성 주력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만이 아니에요. 하노이 근교 다른 단지들도 똑같은 상황이래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망린성. 삼성 스마트폰 생산의 핵심 거점이었어요. 거기가 멈췄다는 건 피해 규모는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생산 라인이 가동 중에 멈췄으니까 손실이 엄청날 거예요. 반도체 공정은 한번 끊기면 다 버려야 한다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조업에서 갑작스런 전력 차단은 최악의 시나리오였어요. 진행 중이던 제품들이 모두 불량이 되고 설비도 손상될 수 있었습니다. 삼성 측 반응은요? 아무 말 없어요. 완전히 침묵입니다. 침묵이요? 네. 보도 자료도 없고 성명도 없고 현장 책임자들도 입을 다물고 있어요. 기자들이 물어봐도 노코멘트래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이렇게 큰 사건인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걸까요? 린판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도안이 말을 이었습니다. 누구요? 삼성 협력업체 공장 노동자입니다. 32살, 두 아이 엄마예요. 7년째 이 공장에서 일했대요. 도안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습니다. 그 사람이 뭐래요? 무섭대요. 무섭다고요? 네. 전기가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모르니까 무섭다고요. 일을 못하면 월급이 깎일 텐데 애들 학비는 어떻게 내냐고. 눈물 흘리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린판. 이름도 모를 여자. 하지만 그녀의 눈물이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협력업체는요? 더 심각해요. 응우옌탄이라는 사람 만났습니다. 45살, 전자부품 납품업체 대표예요. 직원이 120명인 중소기업이죠. 그 사람은요?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전기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틴대요.
고정비는 계속 나가는데 생산은 멈췄으니까요. 한 달만 일해도 문 닫아야 한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빌딩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전기가 넘쳐나는 도시.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공장이 멈추고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도안 씨, 정부는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공식적으로는 폭염 때문이래요. 전력 부족이라고요. 비공식적으로는요? 도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생각엔 경고예요. 기업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죠. 우리가 갑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자살 행위예요. 투자자들이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신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베트남 정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봐요. 삼성이 어차피 못 떠난다고 확신하니까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확신. 저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었죠. 선생님, 제가 7월에 뭐라고 했죠? 베트남 정부가 실수하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그 실수입니다. 도안의 말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저는 뭐라 대꾸할 수 없었어요. 지금 공장 앞에 100여 명 넘게 모여 있어요.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일할 수 있을까? 다음 주는요? 다음 달은요? 아무도 모르겠대요. 저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갑자기 현기증이 났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정전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조치였죠. 그리고 그 계산 뒤에는 제가 보고서에 썼던 바로 그 논리가 있었어요. 삼성은 갈 곳이 없다. 베트남 정부가 제 보고서를 읽었을까요? 아니, 그럴 리 없죠. 하지만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같은 오만함을 가지게 됐어요. 도안 씨, 한국 정부 반응은요? 아직 없어요. 삼성도 침묵, 한국 정부도 침묵입니다. 이상하네요. 왜 항의를 안 하죠? 저도 그게 이상해요. 도안의 목소리에 의문이 섞였습니다. 보통은 바로 항해 성명이 나와야 하는데 외교 채널 통해서 압박도 하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조용합니다. 저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도안 씨, 계속 지켜봐 주세요. 상황 변하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도 조심하세요. 제가요? 전 안전한 뉴욕에 있는데요. 아니요. 선생님 보고서 말입니다. 베트남 투자하라고 했잖아요. 혹시 그거 읽고 돈 넣은 사람들 있으면. 도안이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제 보고서, 제 확신, 제 오만. 조안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리아, 봤어? 뭘요? 베트남 뉴스. 삼성 공장 전력 차단됐대. 알고 있어요. 조안나가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우리 클라이언트 중에 베트남 투자한 사람들 있잖아. 연락 왔어. 걱정된다고. 제가 연락드릴게요. 뭐라고 할 건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일시적 사고라고. 곧 해결될 거라고. 그런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리아, 괜찮아? 조안나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지금 당황하는 거지. 네. 당연해. 나도 당황스러워. 조안나가 의자를 당겨 제 옆에 앉았습니다. 리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누가 이런 걸 예상했겠어. 정부가 예고도 없이 전기를 끊을 줄. 맞는 말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했어요.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남아서 베트남 뉴스를 계속 확인했어요. 영어 기사들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톤은 모두 비슷했죠. 베트남 정부의 무리한 조치, 외국 기업들 당혹, 투자 환경 우려. 하지만 한국 쪽 반응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삼성 본사 홈페이지에도
언론 보도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벽한 침묵이었죠. 왜 가만히 있는 걸까요? 왜 항의하지 않는 걸까요? 그 침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력 차단 사건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베트남 산업단지의 전기는 사흘 만에 복구됐어요. 하지만 그 사흘이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삼성의 손실만 600억 원으로 추산됐죠. 협력업체들까지 합치면 그 몇 배는 더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클라이언트들한테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걱정하는 목소리, 따지는 목소리, 불안해하는 목소리. 저는 그들을 안심시켜야 했죠. 일시적 사고라고, 다시는 안 일어날 거라고. 하지만 제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8월 중순 어느 금요일 오후, 조안나가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리아, 이거 봤어? 뭔데요? 삼성이 베트남 정부한테 제안했대. 전용 발전소 건설.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로이터 통신 기사였어요. 삼성, 베트남의 독립전력망 구축 제안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리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정부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발전소를 짓겠다는 거죠. 비용은 들겠지만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네요.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조안나가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근데 베트남 정부 반응이 이상해. 어떻게요? 검토 중이래. 그것도 벌써 사흘째.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검토 중이요? 뭘 검토해요? 삼성이 자기 돈으로 짓겠다는데.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지. 조안나가 팔짱을 꼈습니다. 보통은 환영한다고 해야 하는 거 아냐? 외국 기업이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데. 환경 문제라든지 규제 검토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죠. 사흘씩이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안나 말이 맞았어요. 너무 오래 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베트남 관련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죠.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이해되지 않는 퍼즐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한국 국가번호가 찍혀 있더군요. 여보세요? 리아 윈터스 선생님이십니까?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톤이었어요. 맞는데요. 누구시죠?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전화드렸어요. 무슨 일로? 선생님 보고서 읽었습니다. 베트남 투자 관련해서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또 항해 전화인가 싶었어요. 아, 네. 제가 대기업 전략 부서에서 일합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베트남에 큰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삼성이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수는 없었죠. 도와드릴 게 있나요? 도움을 청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궁금해서요. 뭐가요? 김도현이 잠시 멈췄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은 우리가 왜 항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먼저 물어오다니.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전력 차단 사건은 명백한 계약 위반 아닌가요? 당연히 항의하고 보상 요구하고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받아내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김도현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섞였습니다. 비웃음도 아니고 동의도 아닌. 다르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싸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리 지르며 싸우는 것. 그리고 조용히 떠나는 것.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떠나다니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도 떠난다는 게. 선생님, 우리는 22년간 베트남에 투자했습니다. 정말 많은 걸 쏟아부었죠. 돈만이 아니에요. 시간, 사람, 노하우, 신뢰. 모든 걸 걸었어요. 김도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예고도 없이, 경고도 없이, 그냥 스위치 하나로. 하지만 그건 극단적 상황이었잖아요. 폭염 때문에. 선생님, 김도현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폭염은 핑계예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죠. 우리한테 보여주려는 거예요. 누가 갑인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바로 도안이 했던 말이었죠. 그럼 전용 발전소 제안은요? 그것도 보여주기 위한 건가요? 아니요. 그건 진짜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우리 돈으로 발전소를 짓고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싶었죠. 그런데요? 검토 중이래요. 김도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선명하게 들렸어요. 사흘째 검토 중입니다. 답이 없어요. 담당자한테 연락하면 다음 주에 회의한다고 하고 다음 주 되면 또 다음 주래요. 무한 루프죠. 왜 그런 걸까요? 허락하면 우리가 독립적이 되니까요.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책상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얘졌어요. 김도현 씨, 그럼 정말 떠나실 건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길어서 전화가 끊긴 줄 알았어요. 그때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말이 적어요. 화날 때도 소리 안 지릅니다. 그냥 조용히 있죠. 근데 그게 화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럼요?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단단하게. 제 숨이 막혔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닐 거예요.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도현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보고서가 영향력이 크다고 들었어요. 많은 투자자들이 참고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조심하세요. 숫자만 보지 마시고요. 무슨 뜻이죠? 숫자는 과거예요. 신뢰는 미래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김도현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숫자는 과거, 신뢰는 미래. 저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베트남 관련 데이터들이 화면을 채웠어요. GDP 성장률, 인구 구조, 수출액, 투자 유입. 모두 좋은 숫자들이었습니다. 과거의 성과를 보여주는 숫자들. 하지만 미래는요? 신뢰는요? 저는 새로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정부 정책 일관성, 외국인 투자 보호, 계약 신뢰도. 찾으면 찾을수록 우려스러운 기사들이 나왔어요. 갑작스런 규제 변경, 사후 추가 과세, 일방적 계약 조건 변경. 패턴이 보였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 기업이 깊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건을 바꿨어요.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묶인 다음에. 제가 삼성은 갇혀 있다고 썼던 그 논리. 베트남 정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빌딩들의 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틀렸어요.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한국은 왜 조용한 걸까요? 삼성은 왜 항의하지 않는 걸까요? 그들이 약해서? 선택지가 없어서?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어서?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감이 아니었어요. 뭔가 중요한 걸 깨닫기 직전의 긴장감이었죠. 핸드폰을 들어 조안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만나요. 베트남 투자 권고 재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알았어. 나도 불안했어. 내일 8시. 저는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을 나서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침묵하는 나라. 말하지 않는 기업.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알게 되는 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것이었습니다. 김도현과의 통화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밤, 저는 집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일부러 일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머리를 식혀야 했거든요. 하지만 생각은 계속 베트남으로 향했죠. 밤 10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어요. 이번에도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리아 윈터스 선생님 맞으시죠?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60 정도로 들렸어요.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맞는데요. 누구시죠? 박민호라고 합니다. 물류 컨설턴트예요. 선생님 연락처는 지인한테 받았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하신 건가요? 박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어요. 선생님, 지금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등을 세웠습니다.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무슨 일이죠? 컨테이너가 움직이고 있어요. 컨테이너요? 네. 밤마다요. 조용히.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민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전 35년간 물류업계에서 일했습니다. 한국 기업들 물건 옮기는 걸 쭉 봐왔죠. 삼성, LG, 현대. 다 알아요.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이번 달 초부터요. 이상한 주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베트남에서 인도로 가는 컨테이너 예약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얼마나요? 처음엔 적었어요. 한 달에 10개 정도. 특별할 것 없는 숫자였죠. 근데 일주일 전부터 급증했습니다. 하루에 5개씩 예약이 들어와요. 그게 많은 건가요? 선생님, 물류는 숫자 게임이에요. 갑자기 흐름이 바뀌면 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패턴이요? 밤 운송이요. 보통 컨테이너는 낮에 움직입니다. 효율적이니까요. 근데 요즘 한국 기업들 물건은 밤에만 움직여요.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 왜죠? 눈에 안 띄려고요.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박민호 씨, 그게 정말 삼성 거예요? 확실합니다. 협력업체들 것도 섞여 있어요. 전자부품,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다 삼성 생태계 물건들이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대부분 인도예요. 뭄바이, 첸나이, 방갈로르. 그리고 일부는 태국으로 가더라고요. 양은요?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죠? 정확히는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건 제 회사 통하는 것만이에요. 근데 다른 물류 회사들도 비슷한 주문 받고 있을 겁니다. 합치면 상당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죠.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박민호 씨,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전이요. 생산 이전. 그 단어가 가슴을 쳤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요. 박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이런 움직임은 준비 단계예요. 본격적인 이전 전에 테스트하는 거죠. 장비 옮기고 라인 세팅하고 인력 교육하고 그런 과정이에요. 얼마나 걸릴까요? 준비가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6개월에서 1년. 그럼 지금 시작했으니까. 선생님, 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전 그냥 물류 전문가예요. 숫자 보고 컨테이너 옮기는 사람이죠. 근데 이번 건 다릅니다. 이건 경제를 흔드는 움직임이에요. 투자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삼성은 공식 발표 안 했나요? 당연히 안 했죠. 발표하면 베트남 정부가 막을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는 거예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박민호 씨, 제가 뭘 해야 하죠? 기다리세요. 그리고 지켜보세요. 곧 더 명확해질 겁니다. 언제요? 몇 주 안에요. 늦어도 2달. 그때쯤이면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질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밤에 움직이는 컨테이너. 조용한 이동. 침묵하는 한국. 모든 게 연결됐어요. 한국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의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고 실행하고 있었어요. 말 대신 행동으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베트남 포트 데이터를 검색했어요. 수출입 통계, 컨테이너 이동량, 운송 패턴. 공개된 자료는 아직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차 때문이었죠. 실시간 움직임은 통계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새벽 2시까지 자료를 뒤졌습니다. 눈이 뻑뻑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작은 단서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산업단지의 전력 증설 계획. 방갈로르 인근 토지 매입 움직임. 한국 기업들의 인도 현지 채용 공고 증가. 하나하나는 미미했어요. 하지만 모으면 패턴이 됐습니다. 준비의 패턴.
일요일 아침 7시, 저는 조안나에게 전화했습니다. 리아, 무슨 일이야? 조안나의 목소리가 졸려 있었어요. 조안나, 지금 당장 사무실로 나와요. 뭐? 일요일인데?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뭐가? 삼성이 움직이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조안나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확실해?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정황이 너무 명확해요. 1시간 후에 봐.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잠을 못 잔 탓도 있었지만 충격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을 떠날 수 없다. 제가 확신했던 문장. 투자자들한테 장담했던 말. 모두 거짓이 되고 있었어요. 아니,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몰랐던 거죠. 떠날 수 없는 게 아니라 떠나는 방법을 선택한 거였어요. 조용히, 천천히, 확실하게. 사무실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뉴욕은 한적했어요. 사람들이 적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베트남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밤마다 컨테이너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자기들이 쥐고 있다고 생각한 카드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 택시가 사무실 건물 앞에 섰습니다. 저는 요금을 내고 내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안나가 이미 와 있었어요. 커피 2잔을 들고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말해봐. 무슨 일이야?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밤새 정리한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박민호의 증언, 컨테이너 이동 패턴, 인도의 준비 정황. 조안나는 말없이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리아. 조안나가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큰일 났어. 알아요. 고객들한테 뭐라고 할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제가 틀렸다고? 베트남 투자 권고를 철회한다고? 조안나,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리아, 눈 똑바로 떠. 이건 확실해. 내가 지금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조안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시나리오 짜야 해. 만약 삼성이 정말로 베트남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베트남 경제가 흔들릴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야. 우리 클라이언트들도 흔들려. 베트남에 투자한 사람들 다 손해보는 거야.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제 잘못이에요. 지금 자책할 때 아니야. 조안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대응할 때야. 빨리 움직일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어. 어떻게요? 일단 베트남 관련 투자 권고 중단. 그리고 인도 쪽 기회 검토. 삼성이 가는 곳으로 자금도 따라갈 거야. 저는 조안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냉정하고 빠르게. 조안나, 전 확신이 없어요. 없어도 돼. 지금 필요한 건 확신이 아니라 대비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내내 우리는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삼성 이전 규모 추정, 베트남 경제 영향 분석, 대한투자처 검토. 일요일이 다 가도록 회의실을 떠나지 못했어요. 밤 9시쯤 조안나가 기지개를 켰습니다. 오늘은 이만하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네. 리아, 괜찮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빌딩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뭘 놓쳤는지. 태도야. 뭐요? 너는 숫자만 봤어. 근데 한국은 태도로 움직였어. 조안나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침묵하는 태도. 행동하는 태도. 말하지 않는 태도. 그게 진짜 힘이었던 거죠. 9월 중순, 저는 인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뉴델리에서 열리는 아시아 제조업 서밋에 참석하기로 했었죠. 원래는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조안나가 강하게 권했습니다. 리아, 가봐. 현장을 봐야 해. 인도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15시간 비행 끝에 뉴델리 공항에 도착했을 때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9월인데도 더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건설 중인 도로, 새로 들어서는 공장들, 곳곳에 보이는 메이크 인 인디아 광고판. 이 나라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서밋 이틀째, 저는 한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주제는 인도의 제조업 혁신 정책이었습니다. 연사는 아르준 싱이라는 사람이었죠. 4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짙은 갈색 피부, 검은 양복,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 여러분, 인도는 약속합니다. 아르준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말이 아니라 법으로요.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법안 문서가 떠올랐어요. 작년 우리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PLI라고 부르죠. 이 법은 외국 기업에게 명확한 혜택을 보장합니다. 세금 감면, 토지 지원, 인프라 투자. 모두 법으로 명시돼 있어요.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르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이 혜택들은 5년간 보장됩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장관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이니까요. 청중석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일본인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법도 바꿀 수 있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아르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법을 바꾸려면 의회를 거쳐야 해요. 공청회를 해야 하고 투표를 해야 하고 공표 기간도 필요하죠. 최소 1년은 걸립니다. 그 사이에 기업들은 준비할 시간을 가져요. 예고 없는 변경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예측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예측 가능성. 베트남에서 사라진 바로 그것이었죠.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아르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아르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전력 공급은 어떻게 보장하시나요? 그의 미소가 더 깊어졌어요. 제 질문의 의도를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외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에는 이중 전력망을 구축합니다. 국가 전력망과 독립발전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비용은요? 정부가 부담합니다. 인프라는 국가 책임이니까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게 법으로 보장되나요? 당연하죠. 산업단지법 12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아르준이 명함을 건넸어요.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인도는 투명합니다. 숨길 게 없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인도 관련 법령들을 검색했습니다. 아르준의 말이 맞았어요. 모든 게 문서화되어 있었고 영어로도 공개돼 있었죠. 조건, 기간, 예외사항.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도안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선생님, 베트남에서 큰일 났어요.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저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안 씨, 무슨 일이에요? 총리가 삼성 회장을 만나자고 했어요. 직접 사과하고 조건을 제시하겠대요. 조건이요? 네. 법인세 10년 면제, 토지 무상 제공, 전용 발전소 건설 허가. 다 준다고 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그런 제안을 한 거죠? 어제요. 급하게 발표했어요. 왜 갑자기요? 도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컨테이너 움직임을 눈치챈 것 같아요. 정보당국에서 보고가 올라갔나 봐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삼성 반응은요? 아무 말 없어요. 여전히 침묵입니다. 회의는 잡혔나요? 그게. 도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삼성이 거절했어요. 거절이요? 네.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일정상 어렵다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정상 어렵다. 그건 정중한 거절이었죠. 도안 씨, 베트남 정부는 뭐라고 하던가요? 당황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조건을 주는데 왜 안 만나냐고.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네. 신뢰의 문제예요. 말하면서도 제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선생님, 무슨 뜻이에요? 도안 씨, 베트남 정부는 지금 뭘 제시하고 있죠? 조건이요. 엄청난 혜택들. 맞아요. 조건.
그것도 말로만요. 법으로 보장한다는 얘기는 없었죠? 도안이 침묵했습니다. 제 말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보시기엔 늦었다는 건가요? 늦었다기보다는 방향이 틀렸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델리의 밤거리가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조건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오늘 10년 면제라고 해놓고 내년에 5년으로 줄일 수도 있죠. 누가 맞겠어요? 법으로 보장된 게 아니면요. 하지만 총리가 직접 약속했는데요. 사람은 바뀌어요. 총리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죠. 근데 법은 쉽게 안 바뀌어요. 제가 아르준에게서 배운 것을 도안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베트남은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이라도 법을 만들어야죠. 투자보호법, 계약이행보장법, 이런 걸요. 말이 아니라 제도로 신뢰를 쌓아야 해요. 도안이 쓴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런 얘기 해봤자 안 들어요. 우리 정부는 자기들이 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삼성이 선택권을 쥐고 있어요. 베트남이 아니라요.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인도와 베트남. 두 나라를 비교하는 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인도 법적 보장, 5년 확정, 이중 전력망, 투명한 공개. 베트남 구두 약속, 기한 미정, 불안정한 전력, 즉흥적 제한. 한쪽은 시스템이었고 다른 쪽은 감정이었습니다. 한쪽은 예측 가능했고 다른 쪽은 변덕스러웠어요. 새벽 2시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TN 루옹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국제공급망 컨설턴트였습니다. 전에 몇 번 연락한 적이 있었죠. 리아, 자고 있었어? 아니요. 깨어 있었어요. 베트남 소식 들었지? 네. 총리 제안 말씀이시죠? 그래. 나 지금 호치민이야. 현장 분위기 이상해. 어떡해요? 다들 이제야 깨닫는 것 같아. 삼성이 진짜 떠날 수도 있다는 걸. TN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리아, 너 인도에 있다며? 거기 어때? 준비돼 있어요. 법도 시스템도 태도도. 베트남이랑 비교되겠네. 완전히요. TN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아, 솔직히 말할게. 베트남은 실수했어. 큰 실수를 했어. 삼성을 당연하게 여긴 거지. 당연함이 오만이 됐죠. 맞아. 그리고 그 오만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베트남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공장들, 노동자들, 린판의 눈물, 응우옌탄의 절망. TN, 베트남 경제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 GDP 2% 하락, 실업자 수십만, 협력업체 줄도산, 외국인 투자 급감. 숫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을 방법은 없나요? 지금은 늦었어. 신뢰가 깨졌거든. 그걸 다시 쌓으려면 몇 년은 걸려. 만약 베트남이 지금이라도 법을 만든다면요? 도움은 되겠지. 근데 삼성을 붙잡기엔 부족해. 이미 결정이 난 것 같아. 저는 호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델리의 밤이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곧 아침이 올 것 같았습니다. TN, 한국은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그게 한국 방식이야. 말로 싸우지 않아. 그냥 떠나. 조용히. 무섭네요. 그래. 무서운 거야. 소리 지르는 사람보다 조용히 짐 싸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지.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두 나라, 두 선택이었습니다. 인도는 법으로 약속한다. 베트남은 말로 설득한다. 기업들은 법을 선택할 것이다. 문장을 쓰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베트남을 비난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냉정한 사실. 새벽 4시,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잠은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장면이 교차했어요. 아르준이 법안 문서를 보여주는 장면. 명확하고 단단한 약속. 베트남 총리가 급하게 조건을 제시하는 장면. 불안하고 흔들리는 약속. 어느 쪽을 믿겠습니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2025년 1월 중순, 뉴욕 사무실. 모니터 화면에 뜬 속보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 비중 단계적 축소 발표. 향후 3년간 인도로 이전. 공식 발표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지난 5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확신했던 순간들, 틀렸던 판단들, 놓쳤던 신호들.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리아, 봤지? 조안나가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네. 베트남 주식시장 지금 폭락 중이야. 삼성 협력업체들 거래 정지됐어.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숫자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제가 예측 못했던 미래가. 그날 오후 도안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화면 속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선생님, 여기 난리예요. 배경으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공장 앞에 모여 있었죠. 몇몇은 울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세요? 린판이에요. 오늘 해고 통보받았대요. 협력업체가 문 닫았거든요. 화면이 가까이 갔습니다. 린판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32살 여자. 두 아이 엄마. 7년 일한 공장이 사라졌습니다. 응우옌탄 씨는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장 정리 중이래요. 직원 120명 다 내보내야 한대요. 본인도 파산 신청 준비 중이고요. 도안의 카메라가 주변을 비췄습니다. 멈춰선 공장들, 덧문 닫힌 사무실들, 텅 빈 주차장들.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정부는 뭐 하나요? 이제야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늦었어요. 도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했어요. 삼성에 다시 사과했어요. 이번엔 달라요. 무릎 꿇는 수준이었어요. 조건은요? 법인세 15년 전액 면제, 토지 무상 제공, 전용 항만 건설, 심지어 법제화까지 약속했어요. 국회에 법안 제출하겠다고요. 제가 원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법적 보장, 제도적 안정. 근데 지금 나왔어요. 너무 늦게. 삼성 반응은요? 도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했어요. 정중하게요. 전략적 결정이며 번복하기 어렵다고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군요. 네. 신뢰의 문제예요. 도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과 같은 말이었죠. 선생님. 도안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7월에 뭐라고 했죠? 베트남이 실수하고 있다고요. 선생님은 안 믿으셨어요. 미안해요. 미안할 필요 없어요. 저도 선생님을 설득 못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알죠? 진짜 힘이 뭔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영상통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맨해튼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도시.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는 누군가의 삶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작년 7월에 썼던 보고서. 왜 삼성은 베트남을 떠날 수 없는가? 제목부터 틀렸어요. 떠날 수 없는 게 아니라 떠나지 않기로 선택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조건이 아니라 신뢰에 달려 있었죠. 저는 문서를 스크롤하며 읽었습니다. 제가 쓴 문장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삼성의 베트남 의존도는 임계점을 넘었다. 이 구조를 바꾸려면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삼성은 베트남에 갇혀 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어요. 삼성은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선택했던 거였어요. 베트남을 22년 동안. 그리고 그 선택을 번복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었죠. 제가 놓친 건 뭐였을까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시절 노트를 꺼냈어요. 오래된 노트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신뢰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다. 그러나 신뢰가 없으면 모든 숫자는 의미가 없다. 지도 교수님이 써주신 문장이었습니다. 25년 전. 저는 그때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숫자가 전부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숫자만 봤습니다. GDP, 인구, 성장률, 수출액.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보지 못했어요. 약속을 지키는 태도. 말을 가볍게 쓰지 않는 문화. 조용히 실행하는 힘.
저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어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국, 다시 보다 신뢰라는 이름의 힘. 문장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한국을 오해했다. 20여 년간 이 나라를 분석하면서 늘 불편함을 느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 위치에 있는지, 왜 이렇게 평가받는지, 운이라고 생각했다. 지정학적 행운, 역사적 타이밍, 주변 강대국의 필요. 틀렸다. 한국의 힘은 운이 아니었다. 숫자도 아니었다. 태도였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인도로 이전한 사건을 보며 깨달았다. 기업은 조건이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간다. 베트남은 모든 조건을 제시했다. 세금 감면, 토지 지원, 전용 항만. 삼성이 원하는 모든 것. 하지만 삼성은 거절했다. 왜인가? 약속이 가벼웠기 때문이다. 전력을 예고 없이 끊고 규제를 일방적으로 바꾸고 계약을 함부로 해석하는 나라.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믿을 수 없었다. 반면 인도는 법으로 약속했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변경하려면 1년이 걸리는 절차. 예측 가능한 시스템. 한국 기업들은 후자를 택했다. 조용히 확실하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항의하지 않았다. 협박하지 않았다. 언론 플레이도 하지 않았다. 그저 결정하고 실행했다. 말하지 않는 힘. 소리내지 않는 분노. 조용한 떠남. 이것이 진짜 힘이었다. 나는 한국을 다시 정의한다. 운 좋은 나라가 아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말을 가볍게 쓰지 않는 나라다. 신뢰로 관계를 쌓는 나라다. 그리고 그 신뢰가 깨졌을 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 나라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제 오만함, 제 편견, 제 오판. 조안나가 들어왔습니다. 리아, 울고 있어? 저는 얼굴을 닦았습니다. 아니요. 그냥 봐도 돼. 조안나가 제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천천히 읽더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좋은 글이야. 틀렸던 제 고백이에요. 그래서 더 좋아. 솔직하니까. 조안나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리아, 너 변했어. 뭐가요? 예전엔 숫자로만 봤잖아. 근데 지금은 달라. 사람을 보고 태도를 보고 신뢰를 봐. 늦게 깨달았어요. 늦지 않았어. 깨달은 게 중요한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렌지빛 노을이 빌딩들을 물들였습니다. 조안나, 제가 한국에 대해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알아. 느껴졌어. 대학원 때 일 때문이었어요. 한국 학생한테 아이디어를 빼앗겼거든요. 그래서 한국 전체를 그렇게 본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리아, 그건 한 사람이었어. 국가가 아니라. 알아요. 근데 감정이 그렇게 작동하더라고요. 이제 바뀌었잖아. 네. 이제 알아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추가했어요. 투자자들에게 말한다. 숫자만 보지 마라. 신뢰를 봐라. 법과 제도를 봐라. 약속을 지키는 역사를 봐라. 그리고 기억하라. 국가는 힘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는 태도가 역사를 만든다. 파일을 저장하고 조안나에게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클라이언트들한테 보낼 거예요. 확실해? 네. 제 잘못을 인정해야죠. 용기 있는 결정이야. 다음 날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몇몇 클라이언트는 감사 메일을 보냈습니다. 몇몇은 항의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해했어요. 일주일 후 박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컨테이너 움직임,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밤이 아니라 낮에도 움직입니다. 숨길 필요가 없어진 거군요. 네. 공식 발표 났으니까요. 그리고 선생님, 인도행 물량이 엄청나요. 앞으로 2년은 일거리가 보장됐어요. 다행이네요. 베트남 쪽은 끝났어요. 완전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도시도 이 빌딩들도 모두 신뢰 위에 세워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지도 교수님 문장을 천천히 읽었어요. 신뢰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다. 그러나 신뢰가 없으면 모든 숫자는 의미가 없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완전히. 저는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어요. 한국에 대해 배운 것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단단한 결정이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불을 껐어요. 내일은 새로운 보고서를 쓸 것입니다. 인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숫자만이 아니라 신뢰도 볼 것입니다. 한국이 가르쳐 준 것을. 약속의 무게를. 말의 가치를. 태도의 힘을. 제 손에 쥔 건 여전히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이 보는 건 이제 달랐어요. 사람이었고 신뢰였고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전문가가 봐야 할 것이라는 걸 42살에 겨우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